안녕하세요. 저는 죽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어요. 몇 달을 끙끙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입을 떼는 순간 제가 나오는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건요, 저처럼 사랑받고 싶어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예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10년간 제사상을 차린 그분이 사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읍내에서 정미소를 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었죠. 추수철이 되면 새벽부터 트럭들이 정미소 마당에 줄을 섰고 어머니는 밥을 짓느라 쉴 틈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자궁암이라고 했죠.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궁암이라는 병명조차 입에 잘 안 올리던 시절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아프다가 봄꽃이 지기 전에 가셨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언니가 절 안고 우는데 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를 키워준 사람은 사실상 큰오빠였어요. 저보다 15살 위였거든요. 큰오빠는 그때 이미 20살을 넘긴 청년이었고 어머니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썼어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은 편이었지만 저한텐 그 무뚝뚝한 손길이 곧 사랑이었죠. 오빠는 군대를 다녀와서 건축자재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금방 사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큰오빠 덕에 우리 집안 일어선다고 할 정도로요. 큰오빠는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렸지만 거의 매주 본가에 들렀어요. 그리고 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23살 때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어요. 책을 좋아했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떠들고 노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 넘기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대로 책 보면서 늙어도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0대 중반 무렵에 큰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는 무뚝뚝한 사람이 말이에요. 본가로 좀 내려오라고요. 본가에 도착하니까 마당에 처음 보는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 시절엔 검은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 소파에 어떤 남자가 앉아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큰오빠가 그 옆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큰오빠가 그렇게 절 소개하니까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키도 원칠하고 양복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6살 위, 작은 무역회사를 막 시작한 사장님이라고 큰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회사에서 거래를 트는 인연으로 알게 됐다고요. 전 그날 저녁상에서 남편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어찌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던지 제가 괜히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 올려주고 물컵이 비면 채워주고 어른들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앉아서 듣고요. 식사가 다 끝나고 남편이 간 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능력도 좋고 사람이 괜찮네. 큰오빠는 그 말에 그냥 묵묵히 술잔만 비웠어요. 그 후로 남편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그 시절에는 흔치 않게 매번 꽃을 사왔고요. 제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는 시집이며 소설이며 챙겨다 줬어요. 그 시절 남자치고는 정말 신사적이었죠. 그렇게 1년쯤 만나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큰오빠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정수가 그냥 결혼해라. 이런 자리 없어. 시집 잘 보내고 싶은 오빠 마음 좀 알아줘라.
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큰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정말 좋은 자리겠거니, 정말 좋은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상견례도 잘 끝났고 시어머니께서 절 보고는 참해서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큰오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절 찾아왔어요. 평소엔 절대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소주만 들이키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수가, 그래도 조심해라. 끝까지. 사람이 말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큰오빠는 멀쩡한 얼굴로 다시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어제 술이 좀 과했어. 헛소리한 것 같은데 다 잊어라. 전 그날 밤 큰오빠가 했던 말을 정말 술김에한 헛소리라고 믿고 싶었어요. 결혼식이 코앞이었고 모든 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 입으로 다 잊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묻어뒀어요. 결혼해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 시절엔 외아들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안도 피난민 출신이셨어요. 한국전쟁 때 식구들 다 잃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눈빛이 강하고 말씀도 좀 직설적이셨어요. 말이 좀 곱지가 못해. 혹시라도 듣기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라.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는 건 아닌데 워낙 말씀이 짧고 또 표정이 무뚝뚝하니까 매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입덧이 시작됐어요. 그땐 임신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속이 메스꺼워서 헛구역질을 했는데 다시 방에 돌아와 보니 제 방문 앞에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콩나물국 한 그릇하고 흰밥 반 공기, 시어머니가 끓여놓고 간 거였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부엌에 가서 고개를 꾸벅했더니 시어머니가 등을 돌린 채로 그러시더라고요. 입덧 시작될 땐 시원한 콩나물국이 최고다. 나도 그랬다. 그게 다였어요. 저를 돌아보지도 않으셨고 별다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한텐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이자 말이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저한테만은 항상 한 발짝 먼저 챙겨주는 분이셨어요. 항상 저한테 이 말을 강조하셨어요. 넌 이 집안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다. 친정 잊지 마라. 시집 왔다고 친정 등지면 그건 사람돌이가 아닌 거야. 전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불편하시면서도 매일같이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새벽에 애가 보채면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안아주고 저한테는 더 잘하고 하고요.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친정엄마가 없는 며느리한테 친정엄마 노릇까지 다 해주신 거죠. 아이 낳고 1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한테 좀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장점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꼼꼼함의 정도가 제가 살면서 본 어떤 사람보다도 더했어요. 가전제품 영수증은 산날 날짜별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두고 보험 만기일은 1년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두고 자동차 검사는 2달 전에 미리 예약을 잡았고요. 시댁 친정 양쪽 친척들 생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본인이 일일이 안부 전화를 돌렸어요. 외아들이면서 친척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이유가 다 그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우리 사이 대화도 녹음하거나 다 써놓는 거예요. 여보, 솔직히 어머님 말투 가끔 무서울 때 있어. 시집살이가 다른 게 시집살이가 아니라 그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힘들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별거 아닌 며느리의 푸념이었어요. 남편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슨 파일을 정리하고 적고 있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제가 한 말을 정리해두고 있더라고요. 날짜까지 적어가면서요. 그걸 본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제가 한 말이 맞긴 한데 파일로 들으면 제가 꼭 시어머니를 함부로 말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런 걸 왜 저장해? 내가 꼭 어머니 뒤에서 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남편이 저를 한번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한 말 잊을까봐 저장해 두는 거야. 사람 기억이라는 게 부정확하잖아. 나중에 우리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되니까. 당신 상처받은 것도 기억하려는 거지.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부드럽게 설명을 하니까 더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 파일을 볼 생각은 안 했어요. 남편 컴퓨터는 암호로 잠겨 있기도 했고 그땐 그것도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나면 그 파일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댁 친척 결혼식에 가는 문제로 제가 친정아버지 병문안 일정하고 겹쳐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큰 소리도 안 치고 그냥 차분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가서 이 파일을 틀어주는 거예요. 들어봐. 당신이 작년 10월에 당신 입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라고.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남편은 녹음 파일까지 들이밀며 그러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아버지 병문안 일정을 조정해서 시댁 친척 결혼식에 갔어요. 그 후로 부부싸움이 날 때마다 남편은 그 파일을 들려주곤 했어요. 큰소리치는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늘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저는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말이긴 하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이 말이 어디에 남아 있을까? 이 말이 어떻게 돌아올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무렵에 저는 하루에 입을 여는 횟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엔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늦게까지 방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어머니 방에 가보니까 누워서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식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좀 늦게 먹을란다. 너희 먼저 먹어라. 그리고 곧바로 방에서 나오더니 외출채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시게요? 안색도 안 좋으신데 저한테 시키세요. 김 선생 좀 보고 오련다. 가슴이 답답해서 약이라도 좀 받아와야겠다. 걱정 마라.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김 선생님한테 자주 가던 분이라 그날 외출도 평소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나가셨고 저는 점심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 있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멍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김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나오다가 쓰러지셨대. 전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비명도 안 나왔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남편 입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랴부랴 김 선생님 댁으로 갔어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곧 시댁 식구들이 올 것 같다며 집 지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따랐어요. 그리고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사망진단서를 손에 들고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김 선생님이 다 처리해 주셨어. 근데 빈소도 차리지 말자고 하시네. 어머니가 그 말을 자주 하셨대. 본인 가게 되면 빈소 차리지 말고 조용히 화장으로 끝내달라고. 어머니 유언이나 다름없다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냥 따라달라고 그러시네. 전 그 말에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그런 말씀을 저한텐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남편도 좀 의아한 눈치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김 선생님이 어머님 30년 주치의셨잖아. 두 분 사이가 우리를 모를 만큼 깊으셨던 거지. 우리한테도 못할 말을 김 선생님한테 하셨던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자. 응?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화장장으로 모셨어요. 김 선생님이 시신도 따로 안치하고 화장장 절차도 직접 다 진행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김 선생님이 부르는 시간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 빈자리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게 한이 됐어요. 평소에 어머님께 좀 더 살갑게 굴걸, 좀 더 좋은 옷 사다 드릴걸, 좀 더 자주 모시고 나갈걸, 계속 그런 후회들이 몰려왔어요. 그 후 10년이 흘렀어요. 전 매년 어머님 제사상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콩나물국도 꼭 한 그릇 올렸죠. 평안도 분들이 좋아하시는 빈대떡도 부쳤고요. 그리고 작년 얼마 뒤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보통 안 받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이상하게 손가락이 저절로 통화 버튼으로 갔어요. 여보세요를 2번 했는데도 숨소리만 들렸어요. 끊을까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 며느라 잘 살았지? 나 안 죽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런 장난을 치세요? 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더니 한참 침묵이 흐르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입덧으로 새벽에 토했을 때 내가 그날 콩나물국 끓여서 네 방 앞에 갖다 놨던 거. 너 그때 그 국 먹으면서 울었지. 친정엄마 생각났다고. 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건 시어머니하고 저 둘만 아는 이야기였거든요. 누구신데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건 시어머니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요. 매년 제사상을 차리고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린 시어머니요. 저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세요? 아니 정말 어머님이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어서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10년 동안 너 혼자 제사상 차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전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든 어머님이든 누구든 그냥 그 목소리를 몇 년 만에 다시 듣는 게 너무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내일 새벽에 양평으로 와. 약속해다오. 절대 준영이한텐 말하지 마라. 절대로. 그리고는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양평으로 가는데 1시간 반쯤 걸렸어요. 가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머님이실까? 정말 살아계실까? 그럼 10년간 제가 차린 제사상은 뭐였을까? 혹시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그 다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에서 한참을 못 내렸어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모르고 살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떨리는 다리로 다방문을 열었어요. 구석자리에 머리가 하얗게 센 눈빛만은 그대로인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전 그 자리에서 다방문 앞에 무릎이 꺾이고 말았어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구석자리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날 평생 못 잊을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얘 미안하다. 너 살리려고 내가 죽은 척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건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갔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제야 저는
정말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많이 늙었구나, 우리 며느리도. 세월이 참 무섭지. 어머님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왜 10년 동안 왜 한 번도 왜 저한테... 제가 두서없이 그렇게 묻기 시작했더니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서 절 진정시키셨어요. 천천히 다 이야기해주마. 10년을 기다려서 이제야 너한테 하는 이야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1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셨대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남편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였대요. 평소엔 잘 열어두지 않았거든요. 그날따라 남편이 출장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그저 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볼까 그런 마음이셨대요. 근데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펼쳐져 있더래요. 시어머니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그걸 담보로 잡은 거액의 대출 서류였어요. 난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다. 내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건 절대 내 도장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놀라서 서류를 원래대로 놓아두고 본인 방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어머니 방과 서재가 벽 하나 사이거든요. 남편이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한정치산자 판정만 받으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한정치산자 판정이라는 게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법적으로 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자식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게 딱 하나였어. 살아있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구나. 애미한테 저럴 수 있는 놈이면 너한텐 몇 배도 할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어떻게 사라져야 할까? 가만히 있다가는 남편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을 거고 그러면 며느리도 위험해질 거라는 게 시어머니의 판단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김 선생님이었어요. 시어머니 주치이셨던, 육촌지간이기도 하고 30년 주치이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요. 시어머니가 김 선생님을 찾아가서 모든 사정을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이 한참 듣고 계시다가 그러시더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시신을 구해야 합니다. 마침 그 무렵 김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다니시던 노인복지관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시어머니하고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체격에 가족이 한 명도 없으셔서 무연고 처리될 분이셨다고요. 김 선생님이 그분의 화장 절차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처리하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그분 시신 앞에서 직접 기도를 올리셨다고요. 그게 그분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대요. 그 어른께서 비록 남의 이름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셨으면 했다. 시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10년을 죽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을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 견디셨을까? 그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대체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사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강원도 영월의 작은 시골집에서 살았다. 텃밭 가꾸고 그냥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근데 그 시골집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어머님 혼자서 그걸 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 말씀에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한마디 하셨어요. 놀라지 마라. 그 집 마련해준 사람, 10년간 날 숨겨준 사람이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누군데요, 어머님? 네? 그게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시고 한자 한자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네 큰오빠. 전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오빠가 왜요? 어머님이랑 무슨 관계도 없는데.
전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두서없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절 보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종이 가장자리가 달아있고 접힌 자국이 깊이 파여있는 오래된 종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펼쳐놓았어요. 차용증이었어요. 채권자 박준영, 채무자 김정환. 근데 그 금액을 보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 시절 돈으로 3억 7천만 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우리 오빠가 남편한테 이 많은 돈을 빌렸다고요? 네 결혼이 어떻게 성사된 건지 너도 이젠 알 때가 됐지. 마음 단단히 먹어라.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평생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너희 결혼하기 1년 전에 네 큰오빠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나면서 같이 휘청거린 거야. 그때 마지막으로 잡은 게 우리 아들한테 빌린 돈이었어. 그 시절에 참 어마어마한 돈이지. 네 오빠가 갚을 길이 없어서 사정사정했는데 결국 못 갚게 된 거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한번 쉬시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준영이가 그랬단다. 너랑 결혼까지 가면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오빠도 거절했지. 사람을 두고 어떻게 거래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놈이 차용증 사본을 식탁에 올려놓더란다. 딱 일주일 더 주겠다고만 하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셨어요. 그때 너희 아버지 일흔이 넘으셨잖니. 시골에서 큰아들이 사업 말아먹어서 가족 다 길에 나앉는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그게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친정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지. 네 오빠가 술로 보내다가 결국 그랬단다. 내 동생하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그래, 내 아들이 결혼하고도 그 차용증을 평생 무기로 쓴 거야. 그 한마디에 제 결혼이 결정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평생 큰오빠를 갉아먹은 거였어요. 술이 늘었고 말수가 줄고 그게 다 동생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날 평생 가장 많이 운 것 같아요. 큰오빠한테 평생 가졌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죠. 큰오빠가 저한테 살갑게 굴지 못한 게 미움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 평생 멀리 있는 사람처럼 산 것도 미안함 때문이었다는 것,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이해가 됐어요. 전 그날 다방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저뿐 아니라 큰오빠 인생도 이번에 다 되찾아 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어. 정환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야. 그러시고는 다방 출입문 쪽을 한번 보셨어요. 그때 한 남자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40 중반쯤 된 정장 차림에 손에 가죽 가방을 든 남자였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시어머니하고 눈매가 똑같았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우리 자리로 다가왔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누가 봐도 모자지간이었어요. 눈매도 콧날도 입꼬리가 살짝 처지는 그 표정까지 똑같더라고요. 인사해라, 네 아주버니입니다. 박재성 변호사야. 전 그 말씀에 또 한 번 멍해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수씨. 박재성입니다. 전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시어머니 친아들이라는 말이 머리론 들리는데 마음으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은 제 남편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하시다 천천히 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전쟁 끝난 뒤라 다들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어. 근데 그 양반이 나한테 빵을 한 조각씩 가져다 주곤 했어. 본인은 굶으면서도 말이다. 그게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결핵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때 시어머니 뱃속에 그분 아이가 있던 거죠. 미혼모로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아주버님을 보육원에 맡기셨대요. 딱 한 번 안아본 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부모님 뜻대로 시아버지께 시집을 온 거였죠.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를 받아주셔서 평생 고맙게 여긴 것도 그 때문이라고도 했어요. 두 분은 그 약속을 평생 지키셨어요. 제 남편한테도 그리고 며느리인 저한테도 평생 입에 올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박재성 변호사, 아니 평생 비밀로 둔 시어머니의 아들, 아주버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40이 넘어서야 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양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그분 밑에서 컸고요. 어머님께서 후원해 주신다는 건 양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키워준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모든 사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박재성 씨가 그렇게 어머님을 찾아온 게 어머니께서 잠적하시기 약 1년 전이었대요. 그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한 번이라도 어미 노릇을 해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말이다. 그렇게 두 분이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러기를 1년 정도 하다 그 비밀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늘 점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매달 빠져나가는 정체불명의 송금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흥신소까지 동원해 아주버님 정체를 알아냈대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어머님이 평생 후원해온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요. 남편이 그 모든 걸 알아낸 그날 밤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어머님께 무릎을 꿇었대요. 근데 그 무릎 자세가 효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협박하는 자세였대요. 제가 어머니 통장 정리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보육원 출신 변호사 말입니다. 그 양반 명함을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요. 평생 비밀로 하신 그 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대요. 준영아, 제발 그 애는 건드리지 마라.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뭐든 다 하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대요. 그럼 어머님 명의 빌딩 저한테 이전해 주세요. 그건 어차피 제가 받을 재산이긴 하지만요. 미리 받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 사람 이야기 다시 제 입에서 안 나올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빌딩 명의 변경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거죠. 시아버지하고 어머님이 평생 함께 읽어오신 그 재산을요. 아들 옆박에 도장 한번 찍어서 허망하게 넘겼던 거예요. 그날이 내가 도망을 결심한 날이다. 빌딩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건 아깝지도 않다. 근데 재성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미소를 짓던 순간에 결심했어. 내가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재성이도 흔들 것이고 너도 흔들 거라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이건 어머님이 모은 것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일들이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큰오빠 차용증 사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누런 종이의 사본. 이건 어머니께서 도피하시기 전에 남편 금고에서 미리 빼내오신 거였어요. 그러고는 사본도 따로 만들어 두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차용증 사본은 아직도 남편 금고 안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서류들도 차례로 나왔어요. 남편 회사 거래처 7곳의 부도 기록, 모두 남편이 약점을 잡아서 가격을 후려친 곳들이라고 설명해줬어요. 한 곳의 사장님은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생명보험 증권이었어요. 가입자 김정숙, 가입금액 3억 원, 수익자 박준영. 전 그 종이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가입한 적 없는 생명보험 3억짜리 종신보험, 수익자는 남편으로 돼 있었어요. 이거 가입하신 적 없으시죠? 가입 절차는 보험 설계사와 미리 짜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어떻게든 통과시킨 거죠. 아주버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아주버님이 가방에서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제 앞에 내밀었어요. 최근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셨을 텐데 김 선생님께서 이걸 어머니께 보내오셨습니다. 제수 씨한테 매일 먹게 하는 그 한약, 그 성분 분석서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무슨 화학물질 이름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없었어요. 성분 자체로는 사람을 죽이는 약은 아닙니다. 근데 매일 조금씩 오래 복용하면 어지럼증, 탈모, 무기력감, 우울감,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까지 천천히 진행됩니다. 직접적으로 죽이는 약은 아니지만 사람을 천천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비명이 나오려는 걸 손으로 막아야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갱년기에 좋다며 그 약을 매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한약이 저를 천천히 망가뜨리는 약이었어요. 언젠가 사고가 일어나도 평소 건강이 안 좋은, 갑자기 갔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래서 내가 죽은 척하고 10년을 산 거다.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전 그날 다방에서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사투리로 자장가를 부르듯이 한 말씀씩 해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안 무섭다. 이젠 안 무서워. 내가 옆에 있다. 최성이도 옆에 있다. 다 우리 편이야. 이제 네가 안 무서워해도 된다. 그날 저는 다방을 나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이 평생 약점을 무기로 흔들어온 그 인생을 제 손으로 끝내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도 안 켜고 한참을 운전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전 그날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남편이 저한테 원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점점 무력해지는 아내. 그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줘야 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요. 아주버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도서관에서요. 거기서 아주버님하고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회사 차명계좌 내역, 거래처 갈취 녹음 파일, 사문서 위조 흔적, 횡령 자료까지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아주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혹시 서재에 있는 그 컴퓨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서재가 늘 잠겨 있어서요. 청소도 못하게 했어요. 아주버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준영이가 녹음 파일을 그냥 모으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어딘가에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재수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그 말에 결심했어요. 그 컴퓨터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요. 서재 비밀번호는 아주버님이 알아내줬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남편 회사 안에 미리 심어둔 협력자가 한 분 있었대요. 남편이 출장 간 날 전 새벽에 일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열었어요.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있었어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 이름이었어요. 어떤 폴더는 회사 이름이었고 어떤 폴더는 거래처 이름이었어요. 친정 식구 이름도 있었고 시댁 친척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손을 떨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그 폴더 하나로 다 알게 됐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게 된 사람들의 모든 약점을 그 안에 차곡차곡 모아왔던 거예요. 전 그날부터 그 모든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겼어요. 그렇게 한 달이 걸렸어요. 마지막 폴더까지 다 옮기고 서재문을 잠그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좀 후련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사람들을 흔들어온 그 무기, 그게 이젠 제 손에 있었어요. 큰오빠도 그 사이에 만났어요. 사실 큰오빠하고 만나기 전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두 남매가 식당에서 한참을 마주 앉아 그저 침묵만 했어요.
식당 주인이 몇 번이나 와서 주문 안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큰오빠가 조금만 더 있다 시키겠다고 그랬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생 그렇게 떨리는 목소린 처음 들어봤어요. 정수가, 오빠가 미안하다. 저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큰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백반집 한가운데서요. 오빠가 네 인생을 망쳤다. 맞아. 오빠가 널 그 사람한테 판 거야. 오빠가 정말로 미안하다, 정수가.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저는 큰오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오빠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후들거려서 잘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제가 큰오빠를 부축해서 의자에 다시 앉혔어요. 일어나. 오빠가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오빠도 그 사람한테 당한 거잖아. 오빠도 그 사람 약점에 시달리며 산 건데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 오빠, 이제 같이 하자. 우리 서로 30년 넘게 잃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같이 받아내자. 그날 큰오빠하고 저는 밥 2그릇을 시켜서 같이 먹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밥을 잘 먹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 아주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료도 모았고 변호인단도 준비됐고 신탁 이전도 완료됐습니다. 협력해주신 분들 안전도 다 확보했고요. 이제 재수씨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끝낼까? 그리고 남편이 평생 사람들 약점을 잡고 흔들어 온 자리에서 남편의 미소를 무너뜨려야겠다고요. 평생 사람들이 남편한테 무릎 꿇어온 그 자리에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직접 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풀려나니까요. 그게 제가 만들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녁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환갑 미리 축하 자리 한번 할까봐. 거래처 사장님들, 친척 어른들 다 불러서. 당신 평생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환갑은 제대로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고. 남편이 그 말에 처음엔 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그런 걸 제가 먼저 챙기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더니 소름 돋는 그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람들 약점을 잡았을 때 짓는 그 미소요. 저는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 생각만 했죠. 그래, 다 모아보자. 네가 평생 약점 잡고 흔들어온 그 사람들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네 인생 끝내줄게. 환갑 모임은 시내 한정식집 큰 방에서 열렸어요. 거기 30명이 모였어요. 회사 임직원, 거래처 사장님, 시댁과 친정 식구까지. 남편은 그날 좋은 한복까지 입었어요. 자리가 차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사회는 회사 부장님이 맡아주셨죠. 그분은 사실 아주버님이 미리 모든 상황을 설명해둔 분이었어요. 회사 안에서 남편에게 가장 많이 시달리신 분이라 그분이 사회를 맡아주신 거예요.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덕담했어요. 모두가 마음에도 없는 덕담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표정이 다들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친척들도 남편한테 돈이며 인사며 신세진 분들이 많아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남편한테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남편의 무서운 점이었어요. 한 명 한 명 떼어놓고 각자 약점을 주고 흔들어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뭉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건배 순서가 됐어요. 부장님이 약속대로 마이크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오늘 사모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엔 좀 떨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어요. 그동안 폴더를 하나씩 옮기면서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회사 식구분들도 계시고 거래처 사장님들도 계시고 시댁 친척 어른들도 계시고 친정 식구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겁니다.
모두 남편하고 인생을 깊이 함께해 오신 분들이죠. 남편이 그 말에 미소를 살짝 거뒀어요. 잠시 후 들어올 한 분이라는 말이 거슬렸나 봐요. 그런데도 평정심을 잃진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남편의 가장 큰 특기였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오늘 환갑 선물 대신 여러분께 한 가지씩 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작은 종이를 하나씩 꺼냈어요. 종이마다 이름을 미리 다 표시해뒀거든요. 먼저 우리 큰오빠 김정환 사장님. 자, 이건 30년 전에 우리 남편이 큰오빠한테 받은 차용증입니다. 큰오빠 사업이 어려웠을 때 우리 남편이 큰오빠한테 빌려주신 돈, 그 차용증 사본입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큰오빠를 평생 흔들어온 그 종입니다. 오늘 큰오빠 손에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전 그 종이를 큰오빠 앞에 내려놨어요. 큰오빠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종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4번 정도를 찢자 종이가 갈기갈기 찢겨 떨어졌어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서 남편을 막았어요. 자리에 앉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남편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제 말에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이 말이죠. 전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자료를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마다 외장하드를 따로 하나씩 드렸어요. 그 외장하드 안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녹음 파일들 중에 폴더에 들어있던 파일들이 모두 옮겨져 있었죠. 이 외장하드 안에는 우리 남편이 모아둔 녹음 파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처분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더 이상 그걸로 사장님들 흔들지 못하도록요. 저는 그 말씀을 한 분 한 분께 똑같이 드렸어요. 그분들이 한 명씩 자기 자료를 받아드는 순간 그분들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평생 짊어지고 살던 무게가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표정이요. 어떤 분은 받자마자 자리에서 그대로 고개를 떨궜어요. 다들 표정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안도.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안도의 표정이요. 근데 반대로 남편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자기 자료를 받아들 때마다 남편은 의자에서 조금씩 더 작아져 갔어요. 저는 작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날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전 차분하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다 안 끝났어. 오늘 한 분이 더 올 거라고 했지? 이제 그분 오실 시간이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한 어른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30명이 한꺼번에 숨을 멈췄어요. 남편이 의자에 있다가 옆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죽은 걸로 알고 있던 어머니가 자기 환갑자리에 살아서 한복을 차려입고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너무 조용해서 시어머니 한복자락에 스치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어떤 분노도 어떤 슬픔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 오랜 시간을 죽은 사람으로 산 분의 깊은 평정함이었어요. 그러고는 이 한마디를 하셨죠. 춘영아, 넌 내가 목숨이 붙어있어도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제가 어머니 외아들인데 10년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셨다고요? 그게 자식한테 할 짓입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악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께 다가가려고 하자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가만히 있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남편이 큰오빠를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랑 짜고 이 짓 한 거예요? 자기 동생 팔아치운 인간이? 안 부끄러워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그 차용증을 꺼냈어요. 그런데 큰오빠가 단단한 목소리로 받아쳤어요. 이미 내 손으로 찢었어. 그거.
자네가 평생 쥐고 있던 약점인 줄 알았나? 그게 평생 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사람 약점이라는 건 말이야. 한번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약점이 아니야. 그냥 지난 일이 되는 거지. 큰오빠가 30년 넘도록 한 번도 못 해본 말을 그날 처음으로 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말에 더 흥분했어요. 큰오빠를 밀치려고 해서 제가 오빠 옆으로 가서 섰어요. 그만해.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마. 이미 다 끝났으니까. 뭐? 당신이 내 덕에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 나도 풀어볼까? 다 내 컴퓨터에 있어. 당신 식구들 흉봤던 거, 당신 오빠 험담했던 거, 그거 다 내 손에 있다고.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정신 못 차렸네. 봐. 이제 그걸로 흔들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 다 가지고 갔으니까. 당신은 평생 그게 무기인 줄 알았지? 지금 당신 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라고 이젠. 남편이 주위를 한번 보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자기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평생 자기한테 약점 잡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손에 쥐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발악을 시작했어요. 식탁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고 의자를 발로 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가면이 다 벗겨진 자리에 남은 건 그저 사람들 약점만 손에 쥐고 살아온 한 남자의 민낯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더 열렸어요. 아주버님이 들어와 남편 앞에 똑바로 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생 어머니의 외아들로 살아온 사람과 숨겨진 아들로 살아온 사람이요. 아주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영아, 나 박재성이다. 우리 어머니가 10년을 죽은 사람으로 산 이유이자 약점. 남편이 넋이나간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봤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한 핏줄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본 거예요. 그러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너구나. 그때 그 보육원 그게 너였구나. 야, 형 노릇할 생각하지 마. 아주버님이 한 번 더 단호하게 받으셨어요. 그럴 생각 없어. 나 오늘 변호사로 온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내일 아침 너한테 송달될 고소장이 이미 준비돼 있거든.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보험 사기 미수, 상해 5가지 혐의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신 게 확인된 이상 어머님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건도 사기대출로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거다. 더 이상 네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조용히 나가라. 남편이 한참 아주버님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는 발악할 기운도, 미소를 지을 기운도, 약점을 꺼낼 기운도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전 그제야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시어머니 팔짱을 끼웠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고는 작게 한마디 하셨어요. 잘했다, 잘했어, 잘 견뎠다. 그 한마디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흩어져 나가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아주버님이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 주셨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보험 사기 미수, 상해 5가지 혐의였어요. 결국 남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환갑자리에서 자료를 돌려받은 사람들 중 8명이 추가로 본인들이 당한 일들을 증언해 주셨어요. 남편은 결국 7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재판에서 다행히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정당한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모았다가 아주버님을 통해 신탁으로 빼두신 그 자산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일부 물려주신다고 정리해 주셨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재성아, 평생 너한테 못해준 것 이렇게라도 갚게 해다오. 어?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 그래서 아주버님도 그 몫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양평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어요. 아주버님은 한 달에 2번 정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요.
큰오빠도 자주 들르고요. 요즘은 매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당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생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술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손찌검 안 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친정에도 잘하고요. 그런 남편이라면 다른 점은 눈 감아야 한다고 평생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을 가장 무섭게 망가뜨리는 건 폭력도 아니고 외도도 아니고 매일 조금씩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약점을 잡아 입을 막는 사람. 그걸로 사람을 옥죄어 오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딘가 가슴이 서늘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느낌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때론 직감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자기 직감을 자꾸만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깎아내리지 마세요. 평생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 직감을 평생 외면하고 살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큰오빠가 술 취해서 했던 그 한마디, 사람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만 했어요. 그게 33년 동안 제 인생을 갉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도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불하는 것이 있다면 준비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살릴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 한 분에게라도 작은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